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식이는 임대감 집에서 머슴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젊고 아름답지만 앙칼진 연주 마님 때문에 늘 고생을 했습니다. 연주 마님은 항상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어서 기분을 맞춰주기 여간 힘든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도 처우가 나쁘지 않아서 항상 화가 나도 꾹 참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 초봄, 연주 마님이 두식이를 불렀습니다. 임대감이 해를 거듭할수록 몸이 허약해지니 기력 회복에 좋은 두릅을 좀 먹여야겠다며 두식이 보고 산에 가서 두릅을 캐오라고 시켰습니다. 초봄에 나는 어린 두릅순이 남자한테 그리 좋다더라. 내가 가서 따올 수 있는 만큼 좀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두식이만 믿으십시오. 아무렴 산에 가서 대충 따오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너 같이 멍청한 녀석도 쉬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 마님의 비아냥에 두식이는 화가 치솟았습니다. 얼굴만 예뻤지 아주 승냥이가 따로 없었지요. 그래도 두식이는 넙죽 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엮은 소쿠리를 짊어지었습니다. 제 아무리 윗사람이라지만 아녀자 주제에 매번 일이 사내를 창피를 주다니 언젠가 한번 크게 혼주를 내주고 말겠다. 두식이는 투덜거리며 산에 올랐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도 한층 따뜻해져서 불어올 때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딘가 몸이 나른한 것이 졸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두식이는 서슬퍼런 연주 마님이 떠올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릅나무를 물색했지요. 아니, 이놈의 두릅씨가 말랐나?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게야? 두릅나무를 찾아 한참을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터라 두식이의 속은 타들어갔죠. 그러다가 겨우 두릅나무가 모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두식이는 신이 나서 후다닥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봐보니 이미 누군가가 두릅을 남김없이 따간 상태였습니다. 낭패다. 이미 누가 두릅을 몽땅 담아갔구나. 이거 마님께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두식이는 크게 낙담했지만 없는 두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울해진 두식이는 어깨를 축 느려트리고 산에서 내려갔죠. 마님에게 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듣겠다구나 싶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녁을 굶길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빈손으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가져가야겠구나. 믿어달라고 큰 소리도 쳐놓은 마당에 이대로 가면 정말 혼쭐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식이는 포기하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면서 쓸만한 것이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더덕을 몇 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흙에 손을 푹 쑤셔 넣으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역시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어이구, 이 더덕 실한 거 봐라. 그래, 이거라도 들고 가면 마님께 혼나지는 않겠지. 두식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젊은 아낙네가 바구니에 두릅을 한 아름 담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에 있는 두릅을 몽땅 털어간 범인이 분명했습니다. 두식이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소리치며 성큼성큼 아낙네에게 갔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야. 욕심도 많지. 그 많은 두릅을 혼자서 몽땅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 인간이 대관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야? 산에 있는 두릅을 맡겨놓기라도 하셨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이지 왜 시비를 거는 거요? 아낙네는 도리어 두식이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틀린 말도 아니어서 두식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연주 마님에게 꾸중을 듣게 될 판이었습니다. 사실 더덕뿌리 몇 개로는 택도 없었거든요. 두식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단수무식해서 갑자기 말을 경우 없게 했수다. 사과하겠소. 그러니 괜찮다면 두릅을 좀 나눠주시오. 그 많은 두릅을 혼자 먹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오?
누가 이걸 곰새끼 마냥 다 처먹는다고 했어? 한 소쿠리는 내가 해 먹을 거고 나머지는 내일 저작거리에서 팔 물건이요. 그러지 말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나눠주시오. 맨입으로는 안 되겠고 뭐 괜찮은 거 없어? 온몸에 흙을 묻힌 것을 보아하니 산에서 뭐라도 캤을 거 아니요? 안악내는 두식이의 등짐을 힐끗 보더니 이야기했습니다. 두식이는 옳다구나 하고 더덕 한 뿌리를 꺼냈죠. 사실 몇 뿌리 더 있었지만 연주 마님에게 두릅에 더덕까지 가져가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일부만 제시했습니다. 에이, 겨우 한 뿌리요? 일 없소. 가시던 길 가시오. 어허, 이거 왜 이러시나? 이게 그냥 더덕인 줄 아시오? 추운 겨울 동안 땅속에서 산의 전기를 그대로 다 내려받은 인삼 같은 더덕이 외다. 이거 한 뿌리면 죽은 남편도 벌떡 세울 수 있다 이거요. 나는 남편이 없어서 일 없수다. 가던 길 가시오.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 더 잘 됐구려. 네, 그러면 끝내주는 더덕 한 뿌리를 더 주겠소. 참말이오? 그러면 어디 한번 보여주셔. 두식이는 언년이의 말에 냅다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듬직한 울퉁불퉁 듬직한 더덕 한 뿌리가 덜렁하고 나오는 것이죠. 언년이는 이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크기에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삼 같은 더덕이었습니다. 아따 실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더덕 맛 좀 보아야겠소. 지금 바로 맛봐야겠다고? 거 성격도 급하시구만. 뭐 줬소? 쇳불도 단김에 빼라 했겠다. 달아올랐으면 지체할 것 없지. 그렇게 더덕 시식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굵직하고 울퉁불퉁한 더덕 맛에 완전 뿅 가버리고 말았지요. 아직 초봄에 해가 지는 산기슭이라 쌀쌀했지만 금방 불이라도 피운 듯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안악내는 그야말로 더덕을 뿌리째 몽땅 뽑아 먹어버렸지요. 완전히 만족한 안악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웃으며 두릅을 반절이나 떼어서 두식이에게 주었습니다. 두식이도 더덕 맛을 남김없이 보여주었고 두릅도 한 알음 얻게 되었으니 한층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연주 마님에게 두릅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냐, 해가 떨어져도 돌아오지 않아서 내 놈이 어디로 내뺐나 싶었다. 그래, 하루 종일 뺀질거리면서 산을 돌아다녔더니 성이 차더냐? 하지만 연주 마님은 칭찬은커녕 또 모진 말로 두식이를 쏘아붙였습니다. 두식이는 그러자 큼지막한 더덕뿌리 5개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오는 길에 더덕도 좀 있어서 캐왔습니다요. 이래서 조금 늦었더랬죠. 허이구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제법 있구나. 산에 가서 띵가띵가 놀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러지만은 않았나 보구나? 잘했다. 그제야 연주 마님도 화색을 보이며 두식이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감 밥상에 오르는 두릅 몇 개를 튀겨서 두식이에게도 좀 나눠준 것입니다. 두식이는 더덕도 먹이고 두릅도 얻어먹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마님이 이리도 챙겨주시는구나. 두식이는 꽁보리밥에 두릅 튀김을 반찬 삼아서 맛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주 마님도 어쩐지 이날 이후로는 두식이에게 못되게 말하는 경우도 좀 줄어들었지요. 그러고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악내가 산에서 내려온 이후 임대감댁의 머슴 두식이의 더덕이 그리 실하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버린 것입니다. 두식이는 그 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여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 동네 여인들이 두식이의 더덕을 한번 보려고 추근거렸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연주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 난리인 거야 싶었죠. 연주 마님은 평생 살면서 본 것이라고는 남편 임대감의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호기심이 생길 법했지만 정절을 지키는 한 집안의 마님으로서 헛된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하필이면 겨울에 사용했던 이불이나 두터운 외투를 모두 빨아서 밖에 걸어두었는데 갑작스레 천둥 번개가 치며 굵직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빨래감을 모두 치우거라. 안으로 들여놔야 한다.
연주 마님은 여종과 머슴들을 시켜서 아직 축축한 빨래감을 집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거세었는지 빨래감을 걷는 일꾼들이 모두 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큼지막한 소미불을 걷는 두식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빗물에 흠뻑 젖으니 바지 안이 훤히 비쳐서 튼실한 물건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상 두식이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주 마님은 우연찮게 그런 물건을 모두 보고 말았답니다. 어쩜 저리 흉악한 것이 달려있단 말이냐? 내 살아생전 저런 것은 처음 봤다. 연주 마님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문대로 정말이지 무지막지한 물건인 것입니다. 보고 나니 그날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연주 마님은 사랑하는 남편 임대감을 생각하면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내 며칠 출장을 다녀와야겠어. 한양까지 올라갔다 와야 할 터이니 못해도 한 달을 넘게 걸릴 거.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오. 아니, 한 달이나요? 연주 마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막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임대감은 짐을 꾸려서 시종들을 이끌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쓸쓸해진 연주 마님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시가 산에 올라서 더덕을 좀 캐오너라. 더덕이라고쇼?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 두시기만 믿으십시오. 산에 있는 더덕이라는 더덕은 몽땅 캐오겠습니다요. 두식이는 오늘 밤에 더덕으로 포식하겠구나 싶어서 신이 났습니다. 완연한 봄의 더덕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두식이는 저번 두릅을 따러 갔을 때 짊어지고 갔던 소쿠리를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저번에 받았던 그 자리 인근에서 금방 더덕을 찾을 수 있을 테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다냐? 더덕이 씨가 말랐구나. 그런데 웬걸? 더덕이 있을 법한 자리는 모두 파헤쳐져 있는 것입니다. 멧돼지 놈들이 감자가 아니라 더덕 맛이라도 봤는지 몽땅 사라져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두식이는 한참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더덕을 찾을 수 없었지요. 호언장담하고 산에 올랐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어쩔 수 없이 두식이는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늦었다가는 마님께 크게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아무리 찾아도 더덕이라는 더덕이 모두 씨가 말랐지 뭡니까? 아니, 땅에 있는 더덕이 발이라도 달렸단 말이냐? 무슨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게냐? 연주 마님은 예상대로 크게 화를 내며 두시기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모두 연주 마님의 계략이었습니다. 두시기를 보내기 전에 앞서 다른 시종들을 시켜서 산에 있는 더덕이라는 더덕은 죄다 캐워버린 것이죠. 그 탓에 두시기는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두시기는 멧돼지가 더덕을 모두 파먹었다고 지레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만 더 주면 내일 제가 한 번 또 찾아보겠습니다요. 이롭다. 이놈, 안 되겠다. 내 너에게 크나큰 벌을 줘야겠구나. 두시기는 연주 마님의 으름장에 벌벌 떨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연주 마님은 발로 두시기를 걷어차서 벌러덩 잡아뜨렸습니다. 두시기는 어구고 하면서 배를 드러내며 쓰러졌죠. 그 사이 연주 마님이 재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찌나 빨랐는지 두시기는 언제 바지가 내려갔는지 눈치를 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주 마님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 이리 크고 튼실한 더덕을 숨겨놓고서는 발뺌했구나. 어디 오늘 몸에 좋다는 더덕 맛을 한번 봐야겠다. 연주 마님은 그대로 위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비가 왔을 때 얼핏 보았던 대로 역시나 대단한 더덕이었습니다. 흉악한 크기의 숨이 헉하고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대로 연주 마님은 황홀경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두시기는 그제야 연주 마님이 소문을 듣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런데 썩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연주 마님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어여쁘고 참한 여인네인데다
열정적이어서 생전 처음 맛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연주 마님은 더덕을 캐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두식이는 어김없이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연주 마님은 임대감이 없는 동안 그렇게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감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다소곳한 마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식이의 더덕 맛을 한번 보고 나니 임대감과의 잠자리는 영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연주 마님은 두식이의 더덕이 밤만 되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그 더덕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몸이 되었구나. 연주 마님은 임대감이 자리를 비우지 않아 두식이를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영문을 모른 두식이는 맨몸으로 산에 올랐는데 그곳에 연주 마님이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덕택의 두식이는 매일 같이 산에 올라서 연주 마님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에도 2번 혹은 3번, 4번까지 이어지니 제 아무리 건장한 두식이라도 힘이 쭉쭉 빠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같이 먹다 보면 힘겹기 마련입니다. 두식이는 이제 아주 연주 마님이 부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큰일이다. 내가 아주 벌집을 쑤셔놓았구나. 두식이는 이를 어찌할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더덕이 훌륭하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놓은 안악내를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이 위험해졌소. 이를 어찌할 거요? 이 사람이 또 옆집에서 뺨 맞아놓고 나한테 난리구만. 어찌하긴 뭘 어쩌라는 거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조리 있게 설명해 보시오. 그러자 두식이는 안악내에게 이만구저만구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안악내는 그 말에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퍽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꼴이 너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악내는 기발한 생각을 두식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두식이는 화색을 드러내며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감에게 더덕주를 잔뜩 먹여서 산으로 끌고 가겠다 이 말인가? 그렇소. 그러면 마님은 두식이 자네를 기다리다가 잔뜩 취한 임대감을 보면 화들짝 놀라지 않겠소? 마님 성정이 억센 사람은 아니니 한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할 거요. 거참 괜찮은 생각이요. 알겠소. 그러면 내일 당장 부탁하겠소. 요즘 마님이 매일같이 나를 산에 부르니 잘 좀 해주시오. 두식이와 안악내는 그렇게 작당을 하고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아침 연주 마님은 은근한 눈빛을 두식이에게 보내고 그날도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안악내가 더덕주 한 병을 들고 임대감 댁을 찾아와 술을 대접했습니다. 임대감은 간만에 마시는 약주에 얼큰하게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어이구 대감님. 약주에 너무 취하셨습니다. 술이라도 깰 겸 산책이라도 할깝쇼? 산책? 그럴까? 그거 좋지. 임대감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바보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악내는 그런 임대감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한편 두식이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님은 저 멀리서 임대감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 두식이와 안악내는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대관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어 깨어난 반달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안악내와 두식이는 비명을 지르며 연주 마님과 임대감을 내버려 두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임대감과 연주 마님은 갑작스레 나타난 곰의 몸이 굳어버렸지요. 여보. 위험하오. 저기 곰이 오고 있어. 그러나 임대감은 곧장 정신을 차리고 나무 작대기를 들고 연주 마님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연주 마님은 임대감의 등 뒤로 숨어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임대감은 취기가 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두 팔을 들어 올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금수가 인간을 해치려 드느냐? 그 무거운 궁둥짝 들고 썩어지거라. 임대감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팔을 휘두르며 곰에게 소리쳤습니다.
곰은 그런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하품을 쩍 하고는 임대감과 연주 마님을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만사가 귀찮은지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곁에서 지켜본 연주 마님은 늠름한 임대감의 모습에 두 눈이 횟가닥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 이후로 연주 마님은 다시 임대감에게 푹 빠져서 두시기를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예전처럼 앙칼지게 두시기를 괴롭히기는 했지요. 그래도 두시기는 만족했습니다. 다소 꾸중을 듣는 경우가 빈번해졌어도 몸은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젊어서는 색으로 살고 늙어서는 정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렇듯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금슬이 좋은 부부는 오래된 정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이랍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에 김신혁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일찍이 독학으로 온갖 학문을 섭렵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해 전국 8도를 여행했습니다. 하루는 인천 도호부의 한 어촌 마을에 다다랐죠. 기나긴 도보 여행으로 잔뜩 지친 김선비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러나 어촌 마을에서 뜨끈한 생선국으로 배를 채울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죠. 김선비는 주막에 들어가자마자 보찜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막 안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3명의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탁자에 둘러앉아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알만 살살 굴리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내들이 앉아있는 탁자에는 시선을 피했지요. 끼니만 채우고 후딱 일어나야겠구나. 김선비는 주모에게 생선국 한 그릇과 보리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란을 피우는 사내들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다른 자리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뭘 쳐다봐? 불만 있어? 거 눈깔이 이쁘게 뜨쇼. 우리 이쁜이 술 한 잔 따라봐. 사내들은 얼토당토하는 구실로 손님들에게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손님들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막을 나가려고 하면 귀신같이 눈치채고 시비를 걸었죠. 김선비는 조용히 밥만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잘못 걸렸다 싶었습니다. 야, 그래, 너 갓을 쓴 걸 보니 어디 양반 날이신가 보이? 어이구 나으리,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곳을 오셨습니까? 기어코 사내들이 김선비에게까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심기를 거스르고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김선비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털보사내가 김선비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김선비는 뭐라도 대답해야겠다 싶었지요. 여행을 하던 도중에 잠시 들렸소. 편하게 골방에 처박혀서 글 공부나 하시지 못하러 사서 고생하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방구석에서 알기는 쉽지 않지. 안 그렇소? 글깨나 배운 양반답게 맞는 소리 하는구만. 그렇다면 내 충고 하나 더 해주지. 조용히 밥만 먹고 꺼지쇼. 알겠소. 알겠소. 선생의 고견대로 그리하리다. 사내들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김선비를 보며 만족스러운지 낄낄거렸습니다. 딱 봐도 양반이 상놈인 자기들에게 존댓말을 꼬박꼬박하여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지요. 체면이 다소 구겨졌지만 김선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사내들은 휘적휘적 주막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바쁘게 돌아다니며 일하는 주모도 희롱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놈들아! 아무리 권세를 등에 얻고 기세등등하지만 이 땅에는 삼강오륜이 있고 사람다움의 도리와 인정이 있다. 이러고서는 어찌 사람 취급을 받고 싶어 하느냐? 노인이 호통을 치자 사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털보사내는 성큼성큼 노인에게 가더니 솥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따귀를 올려붙이는 것 아닙니까? 얼굴을 철썩하고 맞은 노인은 어구구하면서 힘없이 나자빠졌습니다. 오냐, 오늘 짐승들한테 한번 맞아 죽어봐라.
이 노인네가 오래 살아서 정신이 나가버렸나? 나이 처먹은 게 어디 벼슬이라고 언성을 높이느냐. 노인은 처량하게 신음만 흘리며 무기력하게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눈치만 보면서 차마 말리지를 못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노쇠한 노인을 저리 무참히 짓밟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극대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옛말에 조선은 동방의 이지국이라 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그 예를 다함이 으뜸이라 했거늘. 이 고얀 놈들아, 장유유서를 모르느냐? 당장 멈춰라. 김선비가 일갈하자 사내들이 두 눈을 꿈뻑꿈뻑 뜨며 쳐다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화조차 내지 못했죠. 이윽고 배를 움켜잡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저 선비가 먹물이 뇌까지 물들었나 보이. 안 멈추면 내깟 놈이 뭘 하겠다는 게냐? 심지어 김선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한 놈은 바닥에 엎어진 노인네의 등에 발을 척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잡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냥꾼 같은 품새였습니다. 결국 김선비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천인 공노할 놈들. 김선비가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강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탁자 3개를 뛰어넘어 무례배들이 있는 곳까지 날아갔죠. 예상치 못한 묘기에 사내들은 반응조차 못했습니다. 펄쩍 뛰어오른 김선비는 곧바로 발로 사내의 가슴팔을 걷어찼습니다. 김선비의 강력한 발차기에 맞은 사내는 묵직한 충격에 숨이 헉 하고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튕겨나가 주막 구석에 꼬라박혔습니다. 아니, 이놈이. 김선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획 돌리며 돌려차기로 악당의 허리춤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사내의 갈비뼈가 우지끈하면서 몽땅 부러졌습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죠. 마지막 남은 털보 사내는 급한 마음에 김선비를 향해 어설프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김선비는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마로 털보 사내의 주먹에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아이고야. 내 손. 김선비의 이마에 부닥친 주먹에서 뼈가 뒤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치기에 손가락이 부러진 것입니다. 김선비는 그런 털보 사내의 멱살을 쥐어 틀어 올리고 거세게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아녀자를 희롱하고 죄 없는 이들을 괴롭힌 벌이다. 달게 받거라. 털보 사내는 억센 김선비의 손찌검에 곧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김선비는 놓아주고 손을 탁탁 털었죠. 주막은 난장판이 되었고 무례배들은 바닥에 엎어져서 낑낑거렸습니다. 어서 여기서 썩 나가세요. 얼른요. 이를 보던 주모가 김선비의 등을 밀치며 주막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무렴 감사의 인사는 받지는 못해도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을 몰랐던 김선비는 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김선비를 밖으로 쫓아내놓고는 슬쩍 큼지막한 주먹밥 3개를 연잎에 감싸놓은 꾸러미를 찔러주었습니다. 저놈들은 하오란이라는 청나라 상인의 하수인 놈들입니다. 이 일대를 주름잡고 있는 악당 놈들인데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나리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요. 어서 자리를 뜨셔야 해요. 김선비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주먹밥을 받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아직 인정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보찜을 지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분위기가 이래 흉흉해서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길을 떠나서 곧장 다른 마을로 갈 심상이었죠.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김선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흐릿하더니 굵직한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이죠. 김선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비가 내리며 먹구름이 잔뜩 끼니 주변도 삽시간에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초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야단났네. 이렇게 어두운데 비까지 오다니. 이런 날에 무작정 걷다가는 사달라지. 김선비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초가집 뒤편에 서서 잠시 비를 피했습니다.
주막에서 쫓겨나고 하룻밤 쉴 곳 없이 남의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는 신세라니.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얇은 초가집 벽면으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마와 어른 목소리로 듣자 하니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았죠. 덕길이 이놈아! 또 그 폐가에 다녀온 게냐? 애미가 우라통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집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동네 폐가에 가지 말라고 혼내고 있었죠. 들어보니 마을에 한 폐가가 있는데 아이들이 종종 담력 시험이랍시고 대낮에 놀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꽤 의미심장했는데 폐가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김선비는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천장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다? 김선비처럼 떠돌이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옳거니. 오늘 밤은 저 폐가에서 자면 되겠다. 어디 보자 대충 마을 외곽에 있다고 했더랬다. 김선비는 비를 맞으면서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남북 중 대충 한 곳을 찍어서 간 곳이었는데 김선비의 운이 아직 완전히 닿아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에 폐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폐가는 의외로 큼지막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대감이 살았을 법한 아주 번듯한 폐가였지요. 김선비는 슬그머니 무너지 대문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귀신님 오늘 하룻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비는 비를 피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폐가답게 허름했지만 비와 바람을 막아줘서 꽤 아늑했습니다. 김선비는 보찜을 풀고 곧장 큼지막한 주먹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부르니 드러누워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주 곤히 잠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김선비는 퍼뜩 잠에서 깼습니다. 울음소리는 바로 옆 안방에서 났습니다. 은근슬쩍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럴 수가. 머리가 황금색인 한 여인이 처량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본 모습의 김선비는 여인이 그 말로만 듣던 귀신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책을 읽다가 저기 먼 아라사 땅에 사는 사람들은 채모가 짙은 금발이라는 것을 떠올렸죠. 그것을 떠올리고 보니 퍽 아름다운 외모의 여인네였습니다. 김선비는 팔짱을 꼈습니다. 실체를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거 귀신 흉내는 그만두시오. 나는 얌전히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떠날 터이니 적당히 하고 아가씨도 주무시오. 김선비가 말하자 아라사 여인네가 화들짝 놀래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짐짓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뽀얀 피부와 푸른 눈동자, 이국적인 이목구비의 절세미녀였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훔치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담대하고 현명하신 선비님. 저는 최설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은 사정이 있는지라 이렇게 귀신 흉내를 내면서 이곳에 숨어 있었답니다. 밤은 길고 시간은 넉넉하니 어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설애라고 밝힌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본디 조선인 남편을 만나 혼약을 맺었으나 하필이면 악명 높은 노예상인에게 눈도장이 찍히는 바람에 남편은 살해당하고 과부가 된 설애는 납치당하고 말았지요. 배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고 이렇게 마을로 숨어들어와 은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로고. 그놈은 뭐하는 놈이요? 하오란이라는 자로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며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극악무도한 자랍니다. 상인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거래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오란. 김선비도 들어본 작자였지요. 그 자의 악행은 이 인근에서 제법 유명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내일이면 곧 떠날 몸. 그런 사람과 더 이상 엮일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애는 다시 한 번 더 넙죽 엎드렸습니다. 면피가 두껍다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만 부디 이곳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군이 없는 과부여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럴 수는 없소. 하지만 부탁이 있다면 내가 들어줄 수는 있지. 설애는 김선비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아서
목돈을 만들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이 모이면 곧장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아무래도 아라사인이어서 외모가 너무 눈에 띄어 낮에는 도저히 밖을 돌아다닐 수 없기에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선비는 내키지 않았지만 여인의 요청이 너무나도 간곡하여 어쩔 수 없이 그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김선비는 폐가에 머물면서 설애가 만든 물건을 장터에 가지고 나가 팔았습니다. 설애는 손재주가 매우 뛰어나서 이국적인 무늬가 들어간 바구니나 장난감 같은 인형을 곧잘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설애의 물건을 남김없이 사갔답니다. 김선비와 설애는 그렇게 가까워지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설애가 목표한 금액도 어느덧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밤이 너무나도 추워서 불을 피워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남녀 7세 부동석을 지키다가는 정말 여기서 얼어 죽은 귀신이 되겠사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은 같이 체온을 나누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나는 결코 부정한 생각은 하지 않겠소. 김선비의 정절을 지키려는 모습에 설애는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선비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애도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듬직한 김선비의 등에 살포시 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체온이 올라서 후끈후끈해졌습니다. 그러나 따뜻해지는 체온과 더불어 설애의 마음도 더 이상 억누르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졌답니다. 결국 곤히 잠든 김선비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깊이 잠든 김선비는 설애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설애의 배곡 같은 피부는 어느새 불이 데인 사람처럼 붉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어요. 결국 자고 있는 틈을 타 설애는 김선비의 위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김선비는 꼼짝없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설애는 고향 땅 평야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어느새 자금을 모두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가 자주 이국적인 물건을 장터에 나가서 팔았기 때문에 하오란의 졸개들이 설애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김선비가 잠깐 장터에 나가서 물건을 판 사이에 놈들이 설애가 숨어있는 폐가에 들이닥쳐 설애를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김선비가 폐가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침내 올 것이 와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깨우친 선비가 상놈처럼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지만 이 무례배 놈들에게는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김선비는 주막에서 무시무시한 무술을 선보였듯 무예에 뛰어난 사내였습니다. 본디문물을 겸비한 지식인이야말로 훌륭한 위인이 되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리와 정의를 아는 뜨거운 마음이었죠.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하오란 무리가 있는 항구로 찾아갔습니다. 하오란은 인근 해안가에 큼지막한 배를 정박하고 황제처럼 군림해 있었습니다. 배의 크기를 보아하니 적어도 수십 명이 되는 졸개들이 타고 있을 것이 뻔했지요. 저런 곳을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주먹만 휘두른다고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김선비는 그래서 꾀를 짜냈습니다. 삼국지의 주유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승리한 화개작전이지요. 김선비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과 공모하여 기름을 실은 쪽배를 얻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오란의 폐악질에 질린 나머지 몰래 김선비에게 협력했습니다. 결전의 밤 김선비는 쪽배를 잔뜩 띄워서 하오란이 머무는 배로 접근시켰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불화살을 쏴서 불을 붙였지요. 이윽고 하오란이 탄 배는 불타는 쪽배에 둘러싸여서 서서히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배에서 졸개놈들이 캑캑거리며 기어나왔습니다. 한참 연애를 즐기던 중이었는지 모두 거나하게 취해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한달음에 뛰어들어서 불이 난 배에서 설애를 찾았습니다. 설애는 잠시 못 본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설애를 들쳐업고 구출해냈습니다. 불이 붙은 배에서 뛰쳐나온 하오란과 졸개들은 육지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잔뜩 부려온 폐악질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오란도 얼굴에 검댕이를 잔뜩 묻힌 채 목숨만 살려달라고 김선비에게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음 같아서는 단숨에 목을 내려쳐서 숨통을 끝내고 싶었지만 설애가 김선비의 손을 막았습니다. 나으리, 이런 사람 같지 않은 놈 때문에 손을 더럽히실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을 포도청에 고발하여 법도로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당신을 봐서 이놈을 살려주겠소. 김선비는 그런 설애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설애와 김선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못된 청나라 인신매매범들을 동아줄로 묶어서 모두 포도청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옥에 갇혀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선비는 팔도를 유랑하는 것을 관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착하여 설애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로 결심했지요. 이후 과거 시험에도 급제한 김선비는 항구마을로 돌아와서 관직을 서며 폐가를 수리하고 설애와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한마을에 최문호라는 갑부집 대감이 있었습니다. 최근 최대감은 밤놀이에 푹 빠졌는데요. 특히 춘이라는 기생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춘이의 눈에 들기 위해 비싼 귀금속이나 아름다운 옷감을 선물했습니다. 춘이도 그런 최대감의 접근이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대감은 마을 최고 재상가이고 운이 좋으면 미천한 기생에서 대감집 첩이 될 기회였으니까요. 본처인 현아 마님은 나날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첩을 들이기 전에 아이라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는데 최대감이 동침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콩도 안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바라는 격인 거죠. 대감, 또 외출하십니까? 저번에도 나가시고 며칠간 안 들으셨는데 너무 잦으신 것 아닙니까? 안 여자가 사내의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오. 내 일 보러 나가는 것이니 그리 알고 얌전히 안방이나 지키고 있으시구려. 이제 최대감은 대놓고 기생 춘희를 만나러 나갔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현아 마님은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최대감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심정으로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예쁘게 화장도 하고 술대접을 하며 아양도 떨어보았지만 최대감은 젊고 아름다운 춘희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낮에 춘희를 집으로 불러들여 별채에서 낯부끄러운 짓을 일삼았습니다. 서방이 대낮부터 첩이랑 놀아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현아 마님은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오냐,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남편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네와 정분이 났다면 자기도 젊고 멋진 청년과 놀아나 볼 셈인 거죠. 그렇지만 마을에 있는 청년들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미 혼약을 맺었거나 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최대감에 대한 반발심으로 하는 짓이라지만 다른 집안을 말아먹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청년이 최대감 댁에 머슴으로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춘희가 데려온 머슴이었죠. 그런데 이럴 수가, 청년이 어찌나 곱고 멀끔하게 생겼는지 보자마자 현아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보게, 이번에 저기 저 머슴 이름은 무엇인고? 춘희 마님이 데려온 머슴인뎁쇼. 이름은 순덕이라고 합니다. 아주 똘똘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제 몫을 하는 녀석입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식솔이다 이 말이냐? 암요. 그렇게 되었습죠.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일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요. 현아 마님은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최대감이 상의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기생을 첩으로 들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잘 되었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순덕이를 내 방으로 보내거라.
새로 왔으니 이것저것 좀 알려줘야겠지. 으리으리한 대감집에 와서 들뜬 순덕이는 최대감의 본처인 현아 마님의 부름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사실상 첩이 붙여온 혹인데 못살게 굴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님, 순덕이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냐,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너라. 순덕이가 현아 마님의 방에 들어가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한 분위기에서 문초를 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방에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음식이 있는 겁니다. 현아 마님은 밝은 미소로 순덕이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여기 앉거라. 와서 적응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밥도 못 챙겨 먹었을 것 아니냐? 아닙니다요. 모두 친절하게 대해줘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느냐? 그래도 아직 점심은 안 들었겠지? 그러면 식사 좀 들면서 이야기나 하자꾸나. 항상 안방에만 박혀 있다 보니 바깥 소식도 궁금하고 그렇다. 현아 마님은 그렇게 덕이를 꼬드겨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순덕이도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흰쌀밥에 고기 산적, 먹음직스러운 전을 입에 하나둘씩 넣으니 금방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풀어진 순덕이는 밥을 먹으면서 어느새 현아 마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기생인 춘희에게 거둬들여졌는데 외모가 멀끔하고 얌전하다 보니 많은 예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몸종으로 같이 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순덕이는 꿈이 무엇냐? 예, 마님. 저는 사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머슴이 글을? 내 나이 또래의 머슴들은 죄다 어여쁜 색시를 얻고 싶다거나 때거리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소리나 하는데 이건 좀 색다르구나.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자고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글을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손에 달려 있으니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요. 현아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일개 머슴이 할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나 좀 보려고 순덕이를 불렀는데 순덕이의 영특한 대답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냐,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마님. 그 이후로 현아 마님은 순덕이를 매일 불러다 놓고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현아 마님은 결혼하기 전에 일찍이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의 논어와 맹자까지 읽은 여인이었죠. 애초에 학식이 높았던지라 순덕이에게 글을 가리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현아 마님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현아 마님의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했지요. 이제 순덕이는 자기가 알아서 책을 찾아보고 익히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현아 마님은 이제 세마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아 마님과 순덕이 사이에서 기묘한 분위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늦은 밤에는 촛불에 의지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순덕이의 모습이 현아 마님은 너무나도 기특했지요. 밤은 늦었겠다. 애틋한 마음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피어오르니 둘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옳지. 이제 정말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아닙니다. 마님은 정말이지 아름다우시고 아는 것도 많으셔서 아직도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부끄럽구나. 현아 마님은 순덕이의 순수한 눈빛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님을 보니 순덕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실 아직 순덕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부디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말이다. 남녀간의 사랑이란다. 현아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순덕이를 쓱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순덕이는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정말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해질 만큼 기분이 좋은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밤이 되면 은밀한 수업을 받았지요. 현아 마님도 오랜만에 맛보는 기분의 극락을 노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서삼경을 모두 익히고 새마른 법까지 배운 순덕이는 당장 과거 시험을 보러 가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종들의 품삯을 나눠주고
조세를 계산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최대감은 머리를 싸매고 방 안에서 문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알맞은 수가 나오지 않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셈법에 용하다는 선비 한 명을 불러놓고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서와 씨름을 하며 마침내 정리하고 있던 때 순덕이는 다과를 차리면서 문서의 숫자를 살짝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이 머릿속에서는 이미 알맞은 숫자가 따닥 떠오른 것이죠. 멍하니 서서 문서를 읽는 순덕이를 보고 최대감이 의아했습니다. 까막눈인 녀석이 뭘 그리 엿보느냐. 다 차렸으면 어서 나가보거라. 죄송합니다, 대감님. 헌데 다름 아니라 여기 작년과 올해 조세 상승률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가 셈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감님의 소득이 이러하니 이렇게 더하면 500냥은 더 아낄 수 있사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 보자. 아니, 정말 그렇구나. 순덕이 내 녀석 글을 읽는 것을 떠나서 셈까지 하는구나. 아주 대단하다. 최대감은 순덕이의 지적에 유심히 문서를 살펴보더니 무릎을 탁 치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씨름했던 문제를 아주 간편하게 해결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이후 최대감은 집안의 대소사를 순덕이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품삯도 더 받게 되었죠. 순덕이는 이 모든 것이 현아 마님 덕이니 원래 주인이었던 춘희 마님보다 현아 마님을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선비가 최대감 댁을 방문하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한선비가 최대감 댁을 방문했습니다. 최대감 지인의 아들로 임성재라 불린 청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고 있다가 최대감 댁의 식객으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선비는 지나가던 사람도 한 번 뒤를 돌아볼 만큼 엄청난 미남이었습니다. 임선비가 최대감 댁에 머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온 동네 여인네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현아 마님도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청년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식 또한 높고 기품이 넘쳐서 사소한 손짓 하나에도 눈길을 빼앗았습니다. 현아 마님은 곧 천민 출신인 순덕이 따위는 있고 임선비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순덕이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고운 순덕이는 그런 현아 마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선비의 행동거지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임선비의 씀씀이가 영 해프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기꾼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임선비가 최대감 댁에서 머무르는 동안 현아 마님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만 하면 임선비는 어디에 계시느냐? 임선비는 외출을 하셨느냐? 하면서 뒤만 졸졸 따라다녔지요. 임선비도 그런 현아 마님이 썩 싫지는 않았는지 단둘이 뱃놀이를 나가거나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그런데 임선비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현아 마님과 밥마시를 나갔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그리 어지럽히는지요? 부디 소탈하게 말해보시지요. 제가 큰 빚을 지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도무지 공부에 몰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머, 그것 참 큰일이군요. 어쩌다가 그런 빚을 지었습니까? 벌이가 마뜩자는 상태로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활비를 한 푼 두 푼 빌리다가 결국 500냥까지 늘어나 버렸지 뭡니까? 이를 부모님이나 최대감에게 들키면 큰 경을 치를 것입니다. 500냥이나?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이니 무거운 고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런 돈을 마님께 받겠습니까? 서운한 말씀하지 말으셔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다시 갚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꼭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해서 마님께 크게 갚겠습니다. 임선비는 현아 마님의 착한 마음씨에 감명 깊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현아 마님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아 마님은 집안에 모아둔 돈 500냥을 냉큼 꺼내서 임선비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째서일까요? 임선비는 그렇게 돈을 받은 후 최대감 댁에 머무르는 일이 드물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여인네들과 함께 있는 일이 많았지요. 가만 보니 지금까지 최대감 댁에 머무르면서 제대로 공부하는 모습을 본 것이 손에 꼽았습니다. 공부는커녕 여인네들을 홀리고 밤중에 음주가무를 즐기는 일이 더욱 빈번했지요. 현아 마님은 그런 임선비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현아 마님은 정말이지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이리 농락하고 저리 뻔뻔하게 행동하다니. 순덕이는 슬퍼하는 현아 마님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도무지 저놈의 한량 선비의 행동이 용서되지 않았지요. 순덕이는 슬퍼하는 현아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여기 죽이라도 좀 드시지요. 그러다가는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다. 나 같은 바보 천치는 그냥 굶어 죽는 것이 맞다. 내 돈을 사기당했다는 슬픔보다는 그런 못된 한량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더욱 수치스럽구나. 아닙니다. 선의로 한 행동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마님의 탓이 아니옵니다. 순덕이는 다정하게 현아 마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천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그날부터 치밀하게 한량 임선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임선비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여인네들을 속여서 돈을 빌려서 도망치는 짓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그런 임선비가 과거에 합격해 출세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정말 한가마에 실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똥물에 튀겨 죽여도 모자랄 인간이었지요. 그렇지만 순덕이는 꾀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임선비를 크게 벌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순덕이는 먼저 기생춘이에게 붙어서 시중을 들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정자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은근슬쩍 다가갔지요. 순덕이 아니냐?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든 것 같다. 아무래도 최대감 댁에 머무르면서 이것저것 대소사를 담당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냐, 이제 내가 저 못생긴 본처를 밀어내고 첩이 되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내 인생도 탄탄대로겠지. 대신 늙은이 마누라 역을 하려니 영고역인데 그것만 아니면 정말 살만 나겠구나. 그러면 제가 마님이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 귀 좀 빌려주십시오. 순덕이는 그러고 춘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새로운 임선비가 사실 이미 최근에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최대감의 정보에 따르면 이미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춘희 마님이 미모로 임선비를 남편으로 공공히 하면 출세한 미남 선비의 마님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것 정말이느냐? 아, 임선비. 그래, 나도 알지. 그 청년은 정말이지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미청년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춘희 마님이 무엇하러 개고생하면서 노인네 수발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함흥차사라고 임선비 같은 청년을 일찍이 잡아놓아야 말년이 좋지 않겠습니까? 순덕이는 그러면서 500냥의 어음을 춘희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으로 임선비를 함락시키는데 사용하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춘희는 깜짝 놀라며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덕이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최대감 댁의 대소사를 관리하는데 이 정도 돈은 별거 아니라고 답했지요. 그런데 내게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긴요. 저 순덕이도 출세자리 타보려고 동아줄 좀 잡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잘 풀리면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춘희 마님은 크게 웃으며 알겠다며 순덕이와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춘희는 임선비와 함께하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임선비도 아름다운 춘희의 미모에 홀려서 매일 같이 만남을 가졌지요. 이를 순덕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이 뜬 날 밤 드디어 춘희와 임선비가 동침을 갖기 위해 밀약을 나눴지요. 이를 순덕이는 빠짐없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임선비와 춘희가 방에 들어가자 순덕이는 이를 어서 최대감에게 알렸습니다. 이미 정황을 설명들었던 최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머슴들을 이끌고 방문을 열어젖혔을 때 뒤엉킨 두 남녀의 모습을 보자 확신하게 되었지요. 내 이놈년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용서가 안 된다. 대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아니긴 무엇이 아니더냐? 내 눈앞에 이리 적나라하게 증거가 있는데 남녀가 벌거벗고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냐? 최대감은 당장 머슴들을 시켜서 춘희와 임선비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최대감은 거칠게 숨을 씩씩 내쉬고 있었는데 순덕이가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감님, 이놈년들은 심지어 대감님의 돈까지 몰래 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기 저고리를 뒤져보십시오. 순덕이의 말에 머슴들이 옷가지를 뒤지자 맙소사 500냥어치의 어음이 들어있지 뭡니까? 이를 보자 춘희는 거품을 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대감, 이는 모함입니다. 저기 저 쥐새끼 같은 순떡이 놈이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저 녀석이 대감의 돈을 몰래 빼돌려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더냐? 순덕이가 직접 너희들의 죄를 고발하였는데 감히 이 지경이 되어서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변명만 하느냐? 맞습니다, 대감님. 심지어 제가 장부를 찾아보니 500냥이 아니라 1000냥 가까이가 빚이 뭡니까? 아마 저것들이 작당하고 대감님의 곳간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의 말에 완전 꼭지가 돌아버린 최대감은 춘희와 임선비를 멍석마리로 흠씬 두들겨주고 관아에 넘겨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자 최대감은 명석한 순덕이를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현아 마님도 순덕이의 꾀에 크게 감복하고 그간했던 푸대접에 사과했지요. 이후 최대감 댁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지음보은이라는 말이 있지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보답함을 이르는 말로 순덕이는 현아 마님의 은혜를 갚음으로써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량 임선비처럼 남이 주는 은혜를 허투루 생각하여 큰 화를 얻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